20세기 한국 소설 23. 권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최일남, 송기숙 외.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는 산업화로 변화하는 도시 변두리에서 연탄 마차를 끄는 아버지와 그를 돕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가족은 느린 노새와 함께 연탄을 배달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연탄을 배달하던 중 노새가 도망가고 아버지와 아들은 온 동네를 헤매며 노새를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은 노새와 아버지가 닮았음을 느낍니다. 노새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아들은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된 이들의 고단한 삶을 그립니다.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예술적 기질로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민 노인이 주인공입니다. 아들 민대찬은 아버지가 북에 집착해 가정을 소홀히 했다며 원망하고 민 노인이 북을 치는 것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손자 성규만은 할아버지의 예술혼을 이해하고 학교 탈춤 공연에서 북을 쳐달라 부탁합니다. 민 노인은 이를 받아들여 젊은이들과 연습하고 공연에서 열정적으로 북을 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며칠 뒤 성규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잡혀갑니다. 민 노인은 자신의 방랑 기질이 손자에게도 이어졌음을 느끼며 북을 두드립니다. 김문수의 만취단기는 출세와 청빈이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부자,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아버지는 청빈을 중시하며 소박하게 살고자 하지만 아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출세와 성공을 추구합니다. 두 인물의 대립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본능, 기복의식, 그리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둘러싼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신념과 아들의 현실적 욕망이 충돌하며 사회의 오염과 인간 내면의 타락을 해학적으로 비판합니다. 작품은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송기숙의 몽기미 풍경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어촌 마을 몽기미에서 자란 순자가 서울로 상경에 고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순자는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친구 남분이를 만나고 각자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과 고향의 가난, 그리고 인정이 그리워집니다. 순자는 도시의 냉혹함과 소외감을 느끼며 고향 몽기미의 포근한 정과 공동체 의식을 떠올립니다. 작품은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소외와 도시 노동자의 애환, 물질적 가치에 치우친 사회의 그늘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는 한때 유능했던 기자 박영하가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고 변두리로 이사온 뒤 동네 노인들이 불효자를 신문에 고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은 개가 짖는 이유가 불의를 꾸짖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불의에 침묵하는 인간보다 개가 낫다고 풍자합니다. 하지만 박영하는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기사를 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쓴 기사도 버립니다. 작품은 해악과 풍자를 통해 언론과 사회의 무기력, 그리고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송기숙의 당제는 댐 건설로 수몰될 운명에 처한 감내골 마을에서 마지막 당제를 지내는 한몰 영감 내외의 이야기입니다. 한몰 영감 부부는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나간 뒤 소식이 끊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을에서는 수오신 나무를 팔지 말자는 전통적 가치와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갈등이 벌어지지만 당제를 통해 화해하게 됩니다. 마을이 수몰된 뒤에도 한몰 영감 내외는 저수지 옆에 오두막을 짓고 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워 기다립니다. 작품은 산업화와 분단의 아픔, 그리고 공동체 신앙과 가족애를 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사회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급속한 변화가 많았죠.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좀 소외되었던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그린 세 작가, 최인남, 김문수, 송기숙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 보니까 당시 사회의 빛과 그림자, 또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문학을 통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쵸. 당시 뭐랄까 압축 성장이나 권위주의 통치 같은 큰 흐름 속에서 개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거 좀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경제는 막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와 산업화에서 밀려난 농민이나 도시 빈민, 또 노동자들의 아픔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좀 억압적인 분위기였고 지식인이나 문인들도 자유롭지 못했고요. 맞아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세 분 작가님들이 문학으로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근대화의 그늘이나 국가 권력의 어떤 폭력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렸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소시민들의 이야기에 주목한 거죠. 그럼 먼저 최일남 작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분은 언론인 이력도 있으셔서 그런지 그 현실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예리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초기작 쑥이야기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이후에는 도시 하층민의 애환, 서울 사람들이나 타령 같은 작품에서 근대화 과정의 농민 문제 같은 걸 비판적으로 다루셨죠. 노새 두 마리도 빼놓을 수 없죠. 어린아이 시선으로 그린 도시 빈민 가족 이야기. 네, 그 작품 정말 인상 깊어요. 아버지를 노새에 비유한 거, 그게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시대의 무게 같은 걸 느끼게 하잖아요. 구동네와 신동네의 대비도 그렇고. 맞아요.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비정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면도 있었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흐르는 북에서는 또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루셨죠. 네. 부귀에 미친 할아버지, 현실적인 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손자, 성규. 이 부귀라는 상징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는 예술혼이자 어떤 맺힌 한일 텐데 아들한테는 좀 외면하고 싶은 과거, 뭐 천한 신분의 표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손자 성교를 통해서 그 부귀 세대 간의 어떤 화해나 교류의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소통의 가능성, 나아가 뭐랄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같은 걸 보여드리는 작가의 어떤 지혜랄까요? 그런 게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80년대 그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요. 최일남 작가를 도시 소시민이나 세대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김문수 작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초기에는 인간의 좀 불가해한 욕망 이런 걸 그리시다가 점차 사회 현실로 시선을 옮기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단 부흥이나 증묘 같은 작품이 초기에 해당하고요. 이후에는 비인간적인 현대사회나 서민들의 좌절 이런 문제에 주목하셨죠. 대표적인 게 만취단기예요. 만취단기. 그 옛집터 되찾으려는 아버지랑 그걸 이해 못하는 아들 이야기죠. 네. 근데 아버지가 그 만취당토에 집착하는 게 단순히 뭐 후손 잘 되라고 그런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개발 논리에 밀려서 사라져가는 고향, 어떤 뿌리 같은 거요. 그러니까 삶의 본원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몸부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버지랑 아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요.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원치 않는 삶을 살았는데 네,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집착 속에서 어떤 진심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자기를 올가매던 현실에서 좀 벗어나려는 계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네,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송기숙 작가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송기숙 작가님은 특히 저항적인 민중, 그중에서도 농민을 문학의 중심에 두신 분이죠. 맞아요. 자료에도 농촌이 막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도 농민들에게서 동학농민군의 기상 같은 걸 발견하려 하셨다고 나와요. 녹두장군도 그렇고. 네, 또 민담이나 전설 같은 걸 활용해서 근대성의 횡포에 저항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몽기미 풍경의 주인공 순자 이야기도 기억에 남네요. 서울 공장 노동자인데 할아버지 유언, 현찮은 짓 하지 말라를 지키고 싶지만 노조 활동 앞에서는 망설이고 그런 내면 갈등이 참 현실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결국 고향 가는 걸 포기하고 동료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 결말이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반성하고 다시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운이 남죠. 순자랑 고향 후배 남분이랑 대비되는 모습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고요. 맞아요. 같은 현실인데도 다른 선택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순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민한다면 남부는 좀 더 즉자적으로 현실에 적응하려는 모습. 둘 다 당시 현실에 반영하는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걔는 왜 짓는가? 이 작품은 알레고리 성격이 강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페류나 비행기사를 쓰길 주저하는 신문기자. 이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시대에 무력한 지식인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때 노인들이 막 질책하잖아요. 신문 기자가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결국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어떤 건강한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는 민초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당제.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 같아요. 분단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또 개발 때문에 농촌 공동체는 무너지고. 네, 맞습니다. 수몰될 마을 옆에 오두막 짓고 인민군으로 끌려간 아들 기다리는 그 한물 영감 내외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선택인데.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어떤 강인한 생존의 의지, 희망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내판 내용은 정말 아들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의 응축이고요. 아,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통해 세 분 작가님 이야기를 나눠보니 각자 방식은 달라도 70년대, 80년대라는 그 격동의 시대를 문학 속에 정말 깊이 있게 담아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되고 상처 입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선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거겠죠. 맞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다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외되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작가들의 시선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네, 그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세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풍경이 그려졌을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그 울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